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영 씨가 현재 임원으로 있는 다스로부터 회사 통보를 받은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갑자기 물러나게 된 배경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핵 실무 협상을 맡아온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북핵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핵 문제를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가동한 증거라며 일본 방위성의 관련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건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불만을 품고 있던 아베 총리가 이를 통해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몰아친 주말이었습니다. 서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까지 내렸습니다. 제주도에선 강한 바람과 함께 폭설이 내려 산간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항공편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소음 피해도 늘고 있는데 현행법상 규제할 근거가 없어 주민들의 감정 싸움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2018년 시청자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보도들을 온라인 투표를 통해 뽑아봤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부터 미투 운동, 사립 유치원 비리까지 JTBC 보도를 바탕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내년 1월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한 게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죠. 그런데 2심 재판을 앞두고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다스의 임원으로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시영 씨가 모레 퇴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스는 자산 규모만 8조 원에 달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를 갑자기 떠나게 된 배경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뉴스룸은 다스와 이 전 대통령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남인 이시영 다스 전무가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은 건 어제 오후입니다. 다스는 임원 10명에게 퇴사를 통보했는데 이 명단에 이시영 씨가 포함됐습니다. 퇴직 일자는 이번 달 31일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0년 8월 다스의 과장으로 입사한 이시영 씨는 2013년 경영기획실장 자리에 올랐고 2년 뒤엔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지난해 10월 시영 씨가 다스 중국 법인 4곳의 대표로 선임된 사실을 보도했고 이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다스 최대 주주인 이상은 회장과 아들 이동영 씨 대신 지분이 1%도 없는 이시영 씨가 대표가 된 겁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때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PPP 문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문건엔 형인 이상은 회장 명의 주식 일부를 자신이 세운 청계재단이나 아들 이시영 씨에게 넘기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승계는 물거품이 됐고 아버지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이시영 씨는 결국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이렇게 당시 청와대에서 승계 계획까지 세웠던 다스를 이시영 씨가 돌연 떠나게 된 배경은 뭘까?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일단 회사 관계자들은 이 씨가 내부 권력 투쟁에서 밀렸다고 저희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MB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형 이상은 회장의 아들 동영 씨가 경영권을 장악해가면서 시영 씨를 밀어냈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주찬 기자입니다. 다스의 핵심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시영 씨가 다스의 내부 권력 투쟁에서 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내부 관계자도 같은 취지로 이동영 씨가 시영 씨를 내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영 씨는 2008년 관리이사로 입사했습니다. 다스의 지분 47%를 가진 MBA형 이상은 회장의 아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실소유주의 아들이지만
2년 뒤 회사에 들어온 사촌 동생 시영 씨에게 밀려 줄곧 경영 뒷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스의 관계자들은 횡령 등의 혐의로 MB가 구속 기소되면서 사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상은 회장은 7월 MB의 측근인 강경호 사장을 경질했습니다. MB 재판이 시작된 지 2달 만입니다. 이후 궁지에 몰린 시영 씨는 경주 본사회의실에서 자신들의 측근을 모아놓고 조금만 버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영 씨는 최근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또 시영 씨가 맡았던 중국 법인을 비롯해 미국과 터키 등 11곳의 법인을 책임지는 글로벌 총괄본부장에 올랐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시영 씨의 퇴사가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정혜성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본격적으로 이제 곧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달 9일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전략을 좀 수정했다고 하죠. 네, 한때 자기 사람들이었던 이들에게 예의를 다하고 싶다는 취지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학수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5명이 채택돼 법정에 서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전략을 대폭 수정하다 보니까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영 씨가 다스를 퇴사하는 것도 어떤 이런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질문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아들이 다스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이래도 다스가 내 것이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법정에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시영 씨가 다스의 요직에 앉아 있는 상황은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지적도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간접적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접적 증거로 활용을 한다. 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어떤 직접 증거는 안 되지만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이상은 회장의 측근들이 이상은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근을 자른 것이나 이시영을 이동영이 쉽게 밀어낸 거 봐라. 내가 실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시영 씨를 그동안 임원에 앉힌 것은 조카를 대우해 준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그렇게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주장이 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법조계에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예. 이제까지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누가 다스 설립을 지시했고 누구에게 운영권이 있었으며 또 누가 회사로부터 수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그 결론을 내려야 된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렇겠죠. 저희도 보도해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찰과 1심 법원이 다스는 MB 것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문제된 일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니 지금 예. 회사에서 나간다 한들 이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게 이제 검찰 측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또 검찰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스 내부에서는 시영 씨가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과 이동형 부자에게 밀려났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시영 씨나 동영 씨 쪽 인사들은 모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 이 전 대통령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예, 작년 12월에 있었던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상은 회장의 아들 동영 씨가 회사를 장악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결과 이동영 씨는 다스 사장에 올랐고요. 또 알짜 해외 법인들을 총괄하는 글로벌 총괄 본부장 자리도 차지했습니다. 예. 사실 이동영 사장도 취재진 앞에서는 회사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예.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당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나왔던 이야기였죠. 자, 아무튼 뭐 자산 규모 8조 원인 회사에서 임원이 돌연 퇴사를 한 상황인 겁니다. 쫓겨난 건지 아니면은 물러난 건지
각각 너무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잘 지켜봐야지 할 것 같습니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외교적인 현안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른바 레이더 공방을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북핵 문제를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양국 모두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현안에 나서고 있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먼저 커져가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비건 대표를 직접 만났던 한 외교 소식통은 비건 대표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북핵 이슈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말을 여러 곳에서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디테일을 잘 알고 있다며 방위비 문제가 결국 단계적으로 북핵 문제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북핵 실무 협상을 이끌고 있는 비건 대표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북핵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쓰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설득하려는, 어떻게 보면 미국 국무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서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년 1조 3,500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분담금은 9,600억 원대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어제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가동한 증거라면서 관련 영상을 일방적으로 공개했죠. 그런데 이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결정에 따른 거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레이더 갈등을 일부러 키운다는 분석도 일본 내에서 나왔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영상 공개는 총리의 지시였다. 오늘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입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지난 27일 이와야 방위상을 관저로 불러 영상 공개를 지시했고 방위상이 난색을 표했지만 총리가 강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일본 방위성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일본 해상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가동한 증거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특히 한일 두 나라가 실무급 화상회의를 열어 초계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지 하루 만에 갈등을 더 키우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정작 결정적 증거이자 레이더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기밀이란 이유를 들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아베 총리가 영상 공개를 밀어붙인 건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신문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아베 총리가 울컥했다며 한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먼저 스티븐 비건 대표의 발언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우리로서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우선 분담금 협상이 일단 내년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 비핵화 협상, 실무 협상을 맡고 있는 비건 대표가 이런 그 분담금 문제를 직접 언급한 걸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분담금 문제를 경제 이슈만이 아니라 이 북핵 문제와 직접 연동시킬 수 있다는 걸 좀 강조하려는 취지로 일단 보입니다. 분담금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이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좀 덜 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일종의 이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실제 비핵화 협상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일단 비건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물론 우리 정부는 이 북미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또 이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는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사실 가장 큰 외교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북핵 협상을 하는 것만은 또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번 발언이 어떤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이 분담금 협상을 위한 어떤 압박용이라는 좀 그런 해석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미 그리고 남북 관계를 좀 풀어나가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일본의 레이더 영상 문제를 좀 짚어볼까요?
우리 군이 계속 공식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계속 레이더 갈등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일본은 레이더 문제를 의도적으로 좀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일본 방위성과 이 해상자위대가 운영하는 이 트위터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달 초에 급하게 만든 계정인데 보시면 그동안 올린 트윗이 딱 2개입니다. 예. 그런데 둘 다 초계기 레이더 관련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일단 외교적으로 좀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좀 엿보이기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는데 트위터 계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2개를 올렸는데 그게 다 이번 레이더 논란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런 거군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동영상 내용이요. 이 부분도 계속 논란입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동영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 스스로를 해군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군이 없고 공식적으로도 해상자위대인데 이 스스로 해군이라고 지칭하는 건 사실 흔치 않은 일이고요. 예. 또 일본은 이 해수면 150m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는 국제 민간 항공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스스로 해군이라고 하면서 또 막상 규정은 민간 규정을 들어서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예. 또 영상 길이를 보면 이게 전체가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만 공개를 했죠. 그래서 그 내용만 보면 이 초계기가 마치 이제 한국에 일방적으로 추적을 당했다라는 이 부분만 강조가 돼서 자국민들에게 군사적인 위압감만 부추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또 우리 국방부가 이 주파수 기록을 좀 공개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일본은 기밀이라면서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엔 중국입니다. 서울의 미세먼지가 심한 건 서울의 문제지 중국의 영향이 아니라는 주장이 중국 정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유까지 제시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부러 선수를 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 류유빈 대변인이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거라고 주장하며 내세운 근거는 3가지입니다. 중국 대기질이 최근 개선됐지만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줄지 않았고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이산화질소 농도는 서울이 중국 도시보다 높고 한국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난달 6일과 7일 중국에서 대규모 기류가 이동하지 않았단 겁니다.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한 달 앞둔 중국의 공세 전략으로 풀이됐습니다. 환경부는 공식 대응 대신 중국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힌 것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중국의 주장이 자의적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의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웃돌고 이산화질소량을 단순 비교하는 걸로 미세먼지 유입 여부를 따질 수 없으며 중국이 언급한 11월 초에도 당시 국외 영향이 최대 45%를 기록했단 겁니다. 또 위성 자료에 미세먼지가 서해상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엔 수도권 기준 미세먼지 국외 영향이 최대 69%였고 지난달 하순엔 최대 74%였습니다. 대기오염의 국내외 요인에 대해 한중일 3국이 함께 연구한 결과는 중국 측 반대로 공개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한파와 폭설이 대단한 주말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산간도로가 폭설로 전면 통제되기까지 했는데요. 눈은 내일까지 더 내릴 전망입니다. 한파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까지 내려지면서 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에도 비상이 걸린 주말이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흰 눈발이 제주 산간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눈이 쌓이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천백도로는 차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와 전라 일부 지역에는 폭설이 내리면서 오늘 오전까지 전북 고창은 24.5cm, 전남 영광은 19cm, 제주 어리목은 17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찬대류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0cm, 전라는 10cm의 눈이 더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정도로 바람의 변화가 클 때 내려지는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됐다가 오후부터 해제됐습니다. 한파특보에 이어 현재 서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까지 발효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서울, 경기 및 경남 일부 지역에
화재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는 내일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층간소음뿐 아니라 층견소음 갈등도 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건 물론이고 환청 증세까지 겪었다는 주민들도 있었는데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입주 5달 만에 집을 내놓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와 달리 반려동물 소음은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 아닌데다가 담당 창구까지 없다 보니 당사자인 이웃들만 위태로운 감정 싸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임지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부 A씨가 최근 아파트 복도에서 녹음한 소리입니다. 윗집에서 사는 개들이 짖는 소리가 아래층까지 울려 퍼진 겁니다. 한 번 짖기 시작하면 심할 때는 10시간을 짖은 적이 있어요. 이제 새벽에도 2시, 3시, 4시 할 거 없이 지금도 짖기 시작하네요. A씨는 결국 입주 5달 만에 집을 내놨습니다. 두통에 시달리니까 매일 먹고요. 심장도 벌렁벌렁 되면서. 위층 입장은 어떤지 취재진이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개가 짖는 건 짖는 거지. 사람을 얼쩡거리는 얘네가 방금 소리 짖는 거지. 위층 주민은 개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문을 설치하고 애견용 마스크를 사는 등 노력을 해왔다는 입장입니다. 나도 나름대로 마스크 씌워서 노력해갖고 수술하는지. 경비원들도 속수무책입니다. 딱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정돼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양해 부탁하는 것 정도지 항상. 현행법상 개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생기는 소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층간소음 민원 창구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에 대해선 손쓸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개가 짖는 소리를 음향 분석해봤습니다. 1300Hz대를 오가는 고주파 소음으로 측정됩니다. 소형견들은 이 구강 구조가 작기 때문에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 주파수가 나와요. 사람의 귀가 이게 예민하고 굉장히 성가신 소리들이에요. 고주파는 특히 작은 틈새로 새어 나와요. 직장인 김모 씨의 경우 지난 몇 달간 이웃집 개 짖는 소리에 밤잠을 설치다 환청 증세까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맹견이 짖는 소리를 크게 재생해 보기도 하고. 좀 저는 이제 저 개가 좀 겁을 먹어서 좀 덜 짖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개들에게만 들리는 고주파음이 나오는 앱을 베란다에 하루 종일 틀어두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거기에 민원을 넣었었는데 개 소음은 이제 법적인 소음이 아니다 그래서 제 민원이 반려 처분이 돼서 결국은 이제 법은 이거를 보호해 줄 수 없구나.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소음을 둘러싼 이웃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중재를 위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안이 확정되면서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경청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에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2월 7일까지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저지른 비위로 해임이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 징계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달이면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되는 건데요. 어제 직위 해제 통보를 받은 김 수사관은 징계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구형 방독면의 정화톡에 독성 물질이 사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년 전부터 정부는 방독면을 신형으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납품 독점을 지적하면서 내년 예산에서 구매비를 삭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사청과 해당 업체가 누구 책임이냐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동안 애꿎은 군인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개발된 지 30년이 넘은 구형 방독면입니다. 구형 방독면의 정화통엔 독성물질로 분류되는 유가 크롬이 사용된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2016년부터 신형 방독면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모두 3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년엔 신형 보급이 중단됩니다. 국회가 업체의 납품 독점을 지적하며 구매비 200억 원을 삭감한 겁니다. 경쟁 방법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과거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도록. 지난해 방위사업청의 감사 문건입니다. 신형 방독면을 만들려면 먼저 기준이 되는 국방 규격을 개발해야 하는데 방사청은 이 연구를 의뢰받은 S사가 사업 독점을 위해 여기에 자사의 특허를 넣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실제 신형 방독면은 S사만이 납품을 해왔습니다. 방사청은 당시 특허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담당 직원 한 명에 과실 책임만 묻고 끝냈습니다. 3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 직원 한 명의 과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방사청과 S사는 뒤늦게 책임 소재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그동안 피해는 군인들이 고스란히 안게 됐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인천의 마지막 집창촌인 옐로우하우스가 2주 뒤면 철거됩니다. 아직 이곳엔 60명 정도의 성매매 여성들이 남아있는데요.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2,26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구청의 방침을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불 꺼진 유리병 너머로 의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가린 문에는 출입 금지 안내가 붙었습니다. 올해 재개발을 앞둔 인천의 마지막 집창촌 옐로우하우스입니다. 주변이 공사장으로 변했지만 아직 문을 연 가게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건물주와 업주가 떠난 건물에는 60여 명의 여성들만 남아 있습니다. 막막했죠. 지금 당장 폐쇄가 돼서 집도 없고 가족도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 어떻게 먹고 자고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지난 8월 담당 구청은 이 여성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한 사람당 2,2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에는 왜 세금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냐는 등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돈 내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기가 비법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나로서는 그때 난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 하고 싶어서 하면 아무도 없어요. 여성단체들은 서둘러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 취급받았으면 좋겠어. 평범하게. 그냥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 구청의 지원금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사이 철거는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제 2018년도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해드렸던 보도를 바탕으로 10대 뉴스를 추려봤습니다. 저희가 고른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 직접 뽑아주셨는데요. 남북 정상회담부터 미투 운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까지 최지원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 개막돼 17일 동안 펼쳐집니다. 김여정은 자신이 김정은의 특사라고 밝혔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를 네, 역사적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잡고 지켜든 사진은 이번 회담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기도 했습니다. 15년 만에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손을 맞잡은 겁니다.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절대 스스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벗어나고 싶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윤택 전 연희당 거리패 감독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생의 꿈은 진보 정당의 집권이었습니다. 노의원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포토라인에선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기무사의 전시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란 문건입니다. 세월호 TF를 만들고 진도 팽목항과 안산 일대에서 유가족 등을 사찰해왔다고. 기무사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실명 공개됐습니다. 유치원 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자녀들의 갑질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폭행과 갑질로 파문을 일으킨 양진호 회장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법부가 청와대와의 협상을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지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공항 풍경도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할 때만 할 수 있던 면세점 쇼핑을 입국할 때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공항까지 직접 캐리어를 끌고 가는 번거로움도 덜게 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입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이곳에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 도입됩니다. 다만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은 입국장이 혼잡해질 수 있어 판매가 제한됩니다. 면세품 구매 한도도 현행 $600가 유지됩니다. 시범 운영해보고 나서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출국할 때 산 면세품을 여행 기간 갖고 다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일각에선 매출 감소를 우려한 출국장 면세 사업자들의 반발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항공사들도 타격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면세점 규모와 취급 품목을 정하기 위해 외부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관세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사업자 선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업자는 중견 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이와 함께 공항까지 직접 여행 가방을 갖고 가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 맡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듭니다. 내년 3월부터는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해 도착지 공항까지 보내주는 수화물 위탁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우선 제주항공이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안정화되면 호텔뿐 아니라 집에서도 수화물을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영미 신드롬을 일으켰던 전 국가대표 여자 컬링팀 팀킴이 지도부 갑질 파문을 딛고 다시 빙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내년 2월에 열리는 동계체전을 위한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기량은 여전했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스톤을 놓는 손놀림은 여전히 예리했고 스위핑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안경 너머 매서운 눈빛과 목청 큰 호령이 그동안의 잡음을 잠재웠습니다. 그렇게 팀킴은 다시 뭉쳐 2달여 만에 빙판 위에 섰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 더 잘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훈련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앞서 팀킴이 김경두 전 컬링협회 부회장 가족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한 이후 사직한 아이스메이커, 빙판 관리사를 구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팀킴의 사연을 접한 전국의 아이스메이커들이 자원봉사를 자처해 겨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컬링팀의 사령탑도 구해야 합니다. 김민정 감독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현재는 임명석 코치가 남녀팀과 혼성팀까지도 맡아 지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또 오셔서 저희들과 같이 훈련을 해서 좋은 기량으로 저희들 걱정해 주신 거에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한 팀킴은 내년 2월 19일 열리는 동계체전에서 기량을 선보이게 됩니다. 한편 팀킴의 폭로와 관련한 특정 감사 결과는 1월 말쯤 발표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세계 경찰입니다. 국제 질서를 조정하고 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강한 패권 국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과 영국, 중국, 소련이 4명의 경찰관이 돼서 평화체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이 용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때는 국제연합, 그러니까 유엔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사실상 군사나 경제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던 미국이 이 타이틀을 갖게 됐고요. 특히 소련이 붕괴되고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 지위는 더 공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할에는 돈이 많이 들었고 또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시리아 사태를 외교로 풀겠다면서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은 계속 세계의 경찰일 수 없다면서 중동에서의 철군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은퇴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에게는 주한미군 분담금 재협상이라는 불똥이 튀었습니다. 2000년 동안 강대국 정치의 운명이 결정되어 온 고전적인 사례가 한반도라고 했던 어느 국제정치학자의 옛 이야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음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세계경찰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범국민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반쪽짜리 산업안전법 개정으론 반복되는 죽음을 멈출 수 없다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다가 1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이불로 산 10만 제곱미터와 주택 한 채가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주택에서 시작한 불꽃이 바람을 타고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100만 톤에 육박해서 일본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정화한 뒤 대형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뉴욕 시내의 밤하늘이 갑자기 파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외신은 현지 시간 어젯밤 9시쯤 뉴욕시의 이딴 폭발음에 이어서 섬광이 2분에서 3분 정도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와 네티즌들 사이에선 외계인이 침공했다는 등 각종 추측이 쏟아졌지만 뉴욕 경찰은 뉴욕시의 한 변전소 변압기가 폭발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부재중 싸움입니다. 예, 부재 중에 누가 싸웠습니까? 네, 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싸운 건데요. 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위해서 어제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른바 정개특위 소위가 열렸는데 별다른 논의도 해보지 못하고 2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예, 이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처음 열린 회의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일찍 끝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앞서 열린 회의 때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기 때문인데요.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제가 부재 중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이 소위에서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민주당 의원께서 저희 당 정유섭 의원을 보고 사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회의는 26일 날 열린 회의였는데요. 당시 장제원 의원이 참석하지 못해서 뒤늦게 속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의 사기라는 표현, 이 부분이 문제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민주당 이철일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성을 언급하는 와중에 이철일 의원이 원내대표 간 합의를 무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찌됐건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과 이철일 의원에게 각각 공식 사과를 요청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 의원이 소위 회의장을 그대로 퇴장하면서 더 이상
회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기라는 발언을 한 이철우 의원이 어떤 해명 같은 것을 했으면은 또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철우 의원의 입장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제 회의에는 또 이철희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서 더 이상 진전된 게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1소위 위원장인 김종인 의원이 정해를 선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철희 의원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철희 의원이 오시면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오늘은 뭐 그 얘기 가지고 길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자, 당사자들이 서로 자리를 비워서 그래서 키워드가 부재중 싸움이 된 거군요. 자, 그럼 언제 다시 논의를 좀 하게 될까요? 일단 제1소위위원회는 1월 초에 다시 열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이미 물 건너갔어요. 아니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하기 싫은데 그게 되겠어요? 정쳤죠 이미. 시작부터 정치인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합의도 그게 그런 합의가 어디 있어요? 검토할 것을 합의한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죠. 예, 대국민 사기극이다. 여기도 사기라는 단어가 나오는군요. 아무래도 뭐 어쨌든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때 합의를 약속을 한 만큼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생계형 자영업자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정두원 전 의원의 모습이 다시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얼마 전 마포에서 일식집을 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식당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정 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예. 식당은 보시는 것처럼 약 60석 규모의 일식집이었는데 식당 내부에 어디에서도 정 전 의원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치인과 관련 있는 가게임을 짐작할 수 있었던 건 정치권에서 온 보시는 것처럼 많은 화환 뿐이었습니다. 예, 정말로 뭐 동료 전 의원들의 화환이 많이 답지해 있군요. 자, 그런데 정두원 전 의원 뭐 요즘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뭐 갑자기 식당을 개업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질문부터 했는데 일단 생계를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 전 의원의 말로 직접 들어보시죠. 예. 생업을 위해서 여는 거지. 방송 언제까지 하겠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후에 노후 대책을 생각을 해야지. 백종원 대표가 나와서 아무나 식당 열지 말라. 아무나는 아니고 우리 아내가 이제 집에서 식당을 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특히 이제 일식회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한 건 아니죠. 예, 아무나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장사를 위해서 정말 한 거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자, 아까 마포에 차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의도와 상당히 가까운 마포에 차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치인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라고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정계복귀 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정계복귀 가능성도 물어봤는데 일단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도 없고 지역구도 없고 지역구에서도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왜 정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정치도 계산이 나와야지 하잖아요. 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긴 했군요. 자, 그런데 정 전 의원처럼 이렇게 정치인 식당을 차리는 모습 처음 보는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있었는데요. 2014년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다가 청와대를 나왔고 마포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해물 전문집을 낸 바 있었습니다. 또 더 과거 사례로 가면 1996년 당시 총선에서 떨어진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현직 의원들 20명과 함께 고깃집을 열었던 바 있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본 사진들이 모두 다 그 당시에 실제로 낸 그 식당들, 지금 이런 사진들인 거군요. 네. 혹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두 가게 모두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2년 만에요? 네, 예. 약 2년 만에 문을 닫은 건데 물론 그 가게를 닫은 후에 조응천, 노무현 두 사람 모두 의원과 각각 대통령이 됐지만 이 경영 사정은 두 가게 모두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뭐 정두원 전 의원도 생계형 자영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 생계형 자영업의 결과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영화나 공연엔 이제 로맨스의 여주인공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공주들부터 여성 과학자까지 요즘 이야기엔 한계가 없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Do people assume all your problems got solved because a big strong man showed up? Yes, what is up with that? She is a princess. 오래도록 사랑받았던 디즈니의 공주들. 그런데 좀 다릅니다. 신분 상승의 도구였던 유리구두를 과감히 깨며 싸울 태세를 취하고 남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화 속 공주 이야기를 짐짓 비판합니다. 공룡과 영웅, 캐릭터와 로봇까지 극장가가 방학 중인 어린이들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인공의 변화상이 눈에 띕니다. 자동차 조립이 취미인 10대 소녀가 폐차 직전에 자동차를 살려내 함께 지구를 지킵니다. 새로운 스파이더맨에선 흑인 소년뿐 아니라 여성, 어린 소녀, 심지어 돼지까지 영웅으로 나섭니다. 로맨스의 여주인공만 무대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은 위인전 속 퀴리 부인이 아니라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과학자 마리 퀴리의 생애를 되살렸습니다. 나쁜 어른들에 맞서는 당찬 소녀 마틸다도 가족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국내외 문화계를 달군 여성주의 바람은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으로 돌아왔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은 여전히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영하 12도, 철원 영하 19도 등 내일 아침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라 서해안은 1에서 5cm,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영동과 남부지방을 제외하고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